2025년 8월 8일 금요일 오후 책 쓰기 책 읽어드립니다. 엘레나 페란테 글쓰기의 고통과 즐거움. 글쓰기는 여백을 침범하지 않고 칸에 맞추어 글씨를 썼다는 만족감과 끝내 경계선을 초월하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상실감과 허무함 모두를 의미합니다. 글쓰기도 어려운데 하필 여자로 태어나는 바람에 평생 위대한 남성 작가들과 같은 글은 쓰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남성 작가들이 쓴 뛰어나고 강렬한 문체는 제 야망에 불을 붙이고 제 능력 이상의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작품을 마치면 저는 언제나 기뻤습니다. 제 글이 완벽한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 써놓고 보니 왠지 그 글이 제 글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글쓰기가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내내 글 뒤에 정체를 감추어 왔던, 글을 쓰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열성적인 제가 아니라 근면성실한 연습을 통해 편한 작법을 터득한 또 다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자아는 작품이 완성되면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좀 봐주세요. 얼마나 멋진 장면을 썼는지 좀 봐주세요. 작품을 마쳤으니 저를 좀 칭찬해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두 가지 스타일의 작법을 구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학창시절 언제나 너는 글을 참 잘 쓰는구나. 분명히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라고 선생님의 칭찬을 받던 글쓰기였고, 다른 하나는 불쑥 나타났다 깊은 실망만을 안겨주고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작법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던 실망감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했지만 그 본질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균형 잡히고 잔잔하고 수능적인 글을 쓸 때면 항상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제가 글재주가 있다고 알게 된 것은 그런 글 덕분이었지만요. 때로는 한참 글을 쓰던 중에 저의 충동적인 자아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지칠 줄 모르고 구두점조차 무시한 채 오직 그 충동적인 본능에만 충실하게 글을 써내려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글을 쓰다 보면 어느새 충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죠. 저는 오랜 세월 신중한 글쓰기를 해왔습니다. 항상 지금 쓰는 것은 글의 초안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곧 걷잡을 수 없는 충동이 폭발하기를 바랬습니다. 제 뇌의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글을 쓰던 자아가 갑자기 제 머릿속과 온몸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아들을 장악해서 글을 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맹렬한 기세로 자루 속에 쓸어담으며 뛰쳐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글 쓰는 이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제어할 수 없는 흐름에 휩쓸려 글자를 자양분 삼아 또 다른 글자를 생산하는 순수한 감성일 뿐입니다. 가끔 이런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려고도 해봤지만 그러다 결국은 저 자신과 저의 두 가지 스타일의 작법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가지 글쓰기는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작법, 즉 평범한 글쓰기가 충동적인 글쓰기를 포함하고 있었으니까요. 평범한 글이 없었다면 저는 아예 글을 쓰지 못했을 겁니다. 평범한 글쓰기 덕분에 저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공책에 세로로 그어진 빨강색 경계선 밖의 여백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작법입니다. 충동적인 작법도 수능적인 작법과 마찬가지로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충동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은 모릅니다.
제 머리는 그 충동을 마음껏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러한 충동이 솟아났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백지에 낙서라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저의 작가 본능은 기존 게임의 법칙을 준수하면서 진정한 글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독서를 좋아하던 사춘기 소녀는 곧바로 작가 지망생으로서 길고 불행한 견습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문학 장르는 안전한 영역이자 견고한 플랫폼이기에 저는 그 안에 어렴풋한 줄거리를 펼쳐놓고 평온하면서도 아슬아슬한 즐거움을 만끽하며 습작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통적인 견고한 구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작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진실을 표현하는 글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균형을 깨뜨리고 형식을 변형하는 글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몸부림치며 저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제게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글쓰기입니다. 제게 글쓰기는 우아하고 철저하게 계산해서 움직이는 행동이 아니라 충동적인 행위입니다. 나의 눈부신 작가의 은밀한 내면을 들여다보다 옴기니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문단에서 엘레나 페란테의 의미는 특별하다. 그녀는 이른바 엘레나 페란테 현상이라 불릴 정도의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며 이탈리아뿐 아니라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세계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엘레나 페란테 글쓰기의 고통과 즐거움에서 우리는 작가, 더 정확히는 여성 작가로서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엘레나 페란테 글쓰기의 고통과 즐거움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가 이 에세이를 집필한 계기를 알아야 한다. 2020년 엘레나 페란테는 움베르토 에코 국제인문학연구센터로부터 3회에 걸쳐 볼로냐 대학에서 글쓰기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데 이때 강의를 위해 준비한 글을 정리해 출간한 것이 바로 이 에세이이다. 세 차례의 강의를 위해 집필한 고통과 펜, 아쿠아마린, 역사와 나는 작가로서 엘레나 페란테의 성장 과정과 그녀의 글쓰기 철학을 오롯이 담고 있다. 강연 자료지만 엘레나 페란테 글쓰기의 고통과 즐거움은 여느 장문 강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이가 있다. 그녀의 소설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이 느껴진다. 여기에는 아마 이 글이 애초에 낭독용으로 쓰였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엘레나 페란테 글쓰기의 고통과 즐거움의 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책의 원제는 여백과 받아쓰기다. 여백은 수능적인 글쓰기와 충동적인 글쓰기를 경계짓는 기준으로 두 작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능력을 의미한다. 받아쓰기는 영감이 들려주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글로 형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페란테는 이 두 능력이야말로 작가가 가져야 할 핵심 역량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번역하면서 느꼈지만 엘레나 페란테 글쓰기의 고통과 즐거움은 결코 쉬운 에세이가 아니다. 문학적 레퍼런스가 많고 서양 문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글쓰기에 관한 작가의 깊은 사유와 성찰이 엘레나 페란테 특유의 담백한 문체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녀의 작품을 좋아하는 독자들과 글쓰기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글쓰기를 사랑하지만 결과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 진정한 글쓰기란 오랜 문학의 전통 속에서 필요한 단어를 찾는 행위라는 사실을 아는 이 충동적인 자아와 수능적인 자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한 적이 있는 이라면 결코 놓칠 수 없는 작품이다.